자동차 관련주 흐름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현대차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5만 5천 원, 오늘은 약보합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올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11만 9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품목, 또 효자 수출품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전기차를 타시고 전기차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기차가 사실은 가솔린 차량, 내연기관차보다 또 먼저 개발이 됐었다라는 이야기, 좀 의외 아닙니까?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작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혹시 전기차 타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제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경차를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당연히 그 가장 큰 차이는 모터와 엔진이겠죠. 그렇습니다. 전기차, 전기로 가는 차가 이제 전기차일 텐데요. 네. 전기라고 하면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뭐 이런 전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뭐 리모컨 같은데 배터리 끼울 때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끼우면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전기는 이제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그에 비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플러그 이렇게 콘센트에 꽂을 때 거꾸로 꽂아도 뭐 별 상관없이 잘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정용 전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초에 60번 정도 이렇게 교대로 바뀌는 그런 전기가 나오는데, 이런 전기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 직류 교류. 네, 아무래도 교류를 받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더 어렵겠죠. 1초 60번씩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아하. 그래서 교류를 이용해서 잘 돌아가는 전기 모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던 세르비아 출신의 과학자 이름이 혹시 무엇일까요? 이 사람 이름이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네. 1888년에 교류로 작동되는 이 모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도 있고 니콜라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잘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류로 작동하는 기구를 잘 만들던 사람이 발명한 에디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에디슨 이름을 딴 뭐 그런 자동차 회사도 요즘 막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는 것인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면 전기차인 것이고, 휘발유에서 나오는 그 휘발유 연료를 태워서 그 태울 때 생기는 어떤 그 폭발력, 부피가 확 늘어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면 그런 게 이제 휘발유차, 뭐 경유를 돌리면 경유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 경유차나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휘발유를 태우는 혹은 경유를 태우는 그 연료를 연소시키는 곳이 기계 장치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연소를 한다라고 해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계 장치 바깥에서 뭘 태우는 것도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그 수증기 김을 뽑아가지고 기관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압력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불을 지피는 곳이 기계장치하고는 별도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뭐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거를 내연기관이다, 내연기관차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휘발유차용 엔진도 들어있고 전기 모터도 들어있고, 그래서 둘 다 들어있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을 때는 거기다 이제 직접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나 미미하고, 휘발유차 엔진이 돌아가면 그 휘발유차 엔진에 발전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발전기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를 일시 저장했다가 전기 모터를 돌린다,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핏 들어보면 아니 그냥 바로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돌리면 전기 모터가 그 간편하게 잘 돌아갈 거고, 아니면 그냥 휘발유 엔진으로 바로 바퀴를 돌리면 되지 왜 휘발유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다시 전기 모터를 돌릴까? 이건 너무 복잡하고 이중 구조로 괜히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네네네. 근데 막상 이거를 만들어 놓고 잘 구조를 개발해 보니까 휘발유차 같은 내연기관 엔진은 뭐 다른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엔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처음에 시동 거는 절차도 복잡하고 껐다가 켜는 것도 좀 어렵죠. 네. 그리고 특히 낮은 속도에서 돌아갈 때 이거를 효율이 좋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엔진 공회전 문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전기 모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낮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빨리 움직일 때는 이 휘발유 엔진의 힘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가지고 연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참 사람들이 머리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하이브리드 기술의 뿌리도 상당히 오래된 게 옛날에 뭐 요즘은 찾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기차 중에서 KTX 나오기 전에 무궁화호 뭐 이런 거 새마을호 이런 거 타시면 그때는 기차가 디젤 엔진 기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우리가 흔히 이거는 뭐 고속 전철이 아니라 디젤 엔진 기차다, 디젤 엔진 차다, 디젤 기차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때 당시의 기차들도 사실은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네. 이미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관차들을 도입했을 때부터 그 기차 안에서 디젤 엔진을 돌리면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먼저 만들고 그 전기를 만든 거를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였거든요. 큰 기관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게 더 조작하기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연기관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동시에 쓰는 방식이 사실은 되게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빛을 발하게 된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요즘은 순수 전기차 방식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돼 있으면서 전기차 충전하는데 꽂으면 그냥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라고 해서 뭐 약자를 따서 PHEV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인기가 있는 편이죠. 전기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카까지 이제 핵심은 심장인데 그 심장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먼저 개발이 됐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발될 때는 아무래도 구조가 단순하고 만들기 쉬운 것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네. 장난감 자동차 갑자기 안 움직이게 되면 뭐부터 한번 바꿔보죠? 모터. 안에 배터리부터 바꿔봅니다. 배터리. 보통 예. 그죠? 근데 뭐 장난감 자동차 갑자기 안 움직이게 됐다고 뭐 주유소 가서 휘발유 조금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장난감 자동차도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의 구조가 얼마나 훨씬 더 단순하고 또 고장도 안 나고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먼저 나왔고요. 뭐 모형 수준이 테스트된 걸로 생각을 해보면 뭐 19세기 한 초반에 이미 전기차는 나오고 있었고 중반 후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탈만한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휘발유 차는 그보다 이후에 19세기 말부터 이제 조금씩 개발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에 들어서 퍼진 거니까 한 세대 정도 전기차가 앞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묘한데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타고 다니던 상업적으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실시한 대중교통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언뜻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증기기관 기차가 제일 먼저 운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발의 차이로 처음으로 운행했던 경인선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노선이 1899년 9월에 운행이 됐었는데 네. 조선시대 말기죠.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전선을 가설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예. 전차 같은 경우에는 1899년 5월 딱 요즘 같은 계절이죠. 한 기차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차로 움직이는 기차보다도 오히려 한 4개월 정도 빨리 먼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돌아다니던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은 전기로 움직이는 게 제일 먼저였다. 전차.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년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단이 도입이 된 지 125년째 되는 해고요. 그 바로 직계 후계 기종이 노선도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울의 지하철 1호선 노선이 그거 거의 그대로 계승한 거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1899년의 전차 노선이 지금 1호선 노선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뭐 서울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거쳐서 청량리 쪽으로 빠지는 이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차 노선은 이제 서대문 쪽에서부터 오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면 별걸 다 하십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전기가 훨씬 더 다루기 쉽고 구조도 간단해서 먼저 됐구나라고 네네.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문제인데 네. 배터리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사람을 태우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 운영되었던 그 전차도 사실은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전봇대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개인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려면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좀 대중화되기가 어려웠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반 휘발유차를 혹은 뭐 디젤차를 계속 개발하려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독일 같은 유럽 중부 동부에서 그런 발명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기계공업의 탄탄한 기반 때문에 그럴 텐데, 처음에 아주 좋은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이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 이름이 디젤. 이 사람이 만든 엔진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디젤. 디젤 엔진을 만들었겠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이제 산타클로스 썰매를 이제 루돌프가 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디젤 엔진 만든 사람도 루돌프 디젤이라는 걸 보면 이 이름이 뭔가 탈 것을 끄는 거에 대해서 아. 좀 좋은 어감이 있는 이름인가? 루돌프도 일종의 엔진이네요. 그렇죠. 하늘도 날아다니는. 바이오 엔진 같은 약간의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오 엔진.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 자동차 자체를 판매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카를 벤츠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사람 회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가지고 세계적으로 네. 이제 장사를 잘하는 회사가 되었죠. 카를 벤츠 같은 경우에 처음 휘발유 차를 만들었을 때 이게 차가 뭐 말도 없는데 차가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저게 과연 실용적일까? 그래도 말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여기저기 잘 갈 수 있고 뭐 좋지, 휘발유를 어디서 구해?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의심할 수가 있었는데, 아하. 요거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이 인물로 지금 사실 독일에서는 굉장히 좀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랠리 레이싱의 어떤 어머니다라고 칭송받고 있는 사람이 카를 벤츠의 부인인 베르타 벤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타 벤츠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개발한 차가 화제는 되고 있는데 많이 안 팔릴 때 네.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 이제 친정에 갈 일이 생겼는데, 네. 친정이 자기가 사는 데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대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애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차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 베르타 벤츠가 온갖 난관을 뚫고 100km 떨어진 친정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친정 갈 때 타고 있을 정도로 이게 안정감 있고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건가?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벤츠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휘발유 차가 퍼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었는데요. 사실은 산업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면 휘발유 차는 이제 그때 당시에 19세기 기준으로 돌아보면 뭐가 정말 큰 문제냐면, 휘발유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뭐 어디 뭐 동네 우물 같은 데서 품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정제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있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전기차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는 토머스 에디슨 같은 사람의 공 때문에 이 조명 같은 거 밝힌다고 집집마다 많이 들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 전기는 구하기 쉽다라고 해서 전기차는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휘발유는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사람들이 석유라는 걸 캐가지고 초창기에 어떤 용도로 많이 썼냐면, 거기에서 등유를 정제해가지고 등불 밝히는데 조명 네.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석유하고 경쟁하던 기름이 사실은 고래 기름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비딕 뭐 이런 소설 읽어보면 네네.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고래를 잡으면 기름만 짜고 고기는 다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뭐 고래 고기 좋아하시는 미식가 같은 분들이 보면 아니 기절초풍할 것 같은 일인데, 네.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고래 잡으면 기름만 짜고 다 버릴 정도로 기름이 원래 조명용, 고래 기름이 조명용으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19세기 말에 뭐 여러 가지 이유의 조합으로 고래 기름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는 일이 멈추고 고래가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기 시작하면서 고래 기름의 대체품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개발하게 되면서 휘발유가 많이 퍼지면서 요즘에 동네방네 주유소도 많이 있던데 휘발유 차도 이제 쉽게 탈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하고 엮이면서 휘발유 차는
전기차보다 한 번 주유하면 오래 간다. 이게 생기게 되니까 미국 같은 땅덩이가 큰 나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무너진 게 사람들이 고래를 너무 많이 잡다가 고래 씨가 마를 것 같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고래 사냥 때문에 전기차가 망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산업들이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분위기가 산업 전환기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다 맞물려 있는 거네요. 네네. 또 재미난 게 내연기관 차량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각종 이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도 그렇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하면 자동차 산업이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뭐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뭐 많이 볼 때는 뭐 3만 5천 개 정도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차량도 있다. 차 한 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품을 많이 조립을 해야지 이 휘발유차, 내연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언뜻 생각을 해보면 뭐 자동차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3만 개까지나 부품을 사용할까 싶기는 한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 차량은 기본적으로 연료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게 이제 폭발하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폭발이는 불 붙여가지고 폭발하는 현상은 내가 정밀하게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휘발유 조금 붓고 불을 딱 붙이면서 이번에는 좀 살살 터지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살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을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근간이 되는 방식이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엔진을 큰 통엔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실린더라고 하죠. 네. 작은 휘발유를 넣어서 폭발하면서 돌아가는 부품을 하나가 아니라 보통 뭐 한 6개 정도 혹은 뭐 4개 정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 자체의 힘은 작지만 그 4개, 6개를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면 차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세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개를 조합하면 6기통 엔진이다. 네. 4개를 조합하면 4기통 4기통. 엔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조합을 할 때 일렬로 쭉 세운 모양으로 요거를 조립을 해서 놓느냐 아니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대교대로 조합을 해서 놓느냐에 따라서 V자 모양으로 한 게 더 효율이 좋고 힘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뭐 V6 엔진이다, 뭐 V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경우가 있죠. 그 90년대 후반에 그랜저 V6 엔진 나왔을 네. 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되게 전국의 사장님들이 다 네. 그거 타려고. 예. 뭐 멋있고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엔진을 생각을 해보면 엔진에다가 이 연료를 불어넣고 공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폭발하고 나면 거기서 생긴 연기는 빼주고 네. 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이 엔진은 돌아가는 건데 이게 바퀴가 얼마나 고속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1초에 막 몇십 번씩 빠를 때는 이 일을 막 파파파파박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연료 빨아들이고 불 붙이고 생긴 연기 내보내고 요거를 아주 연속으로 빠르게 계속 반복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 장치 부품이 이제 캠이라는 부품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캠도 사실은 정교한 부품이죠.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튼튼해야 되기도 하고 이거를 뭐 6개씩 실린더를 조합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6개가 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돌아가야지 차가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박자를 맞춰서 효율이 좋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떤 방식이 좋으냐라고 하면 그 캠 장치를 실린더의 윗부분에 그러니까 머리통 위에다가 장치를 하는데 이제 원래 장치하던 거에 이제 배 정도 되는 걸 장치한다라고 하면 더블 오버헤드 캠 이렇게 해가지고 DOHC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약자로 부르죠. 네. 이것도 이제 자동차나 엔진 같은 데 보면 DOHC라는 말 되게 멋있게 붙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DOHC 방식이 아닌 것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V6 엔진이 아닌 것도 많고 그 사이에서도 바뀔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갖가지 부품과 기술을 다 조합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엔진에 계속 불을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하다못해 엔진을 식히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수를 부어가지고 엔진을 식히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계속 폭발을 시키는 거니까 소음도 크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음이 나갈 때 그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 흔히 이제 머플러라고도 하고 이제 뭐 업계에서는 속어로 마후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일본어투로. 네, 예. 머플러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신기한 장치입니다. 머플러가 없으면 자동차 소리가 진짜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제일 크게 지를 수 있는 소리보다 자동차에서 더 큰 소리가 나거든요. 소음. 예, 그런데 그 소음을 머플러가 이제 다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장치인데 뭐 그런 그러네요. 사소한 거에도 별의별 부품이 다 붙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가 별별 기술들이 다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신기한 장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면서 살아가기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산업군이었죠. 이 머플러가 쉽게 생각하면 연통 아닙니까? 연통.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데 작은 구멍 하나만 나 보면은 내 차가 방구차가 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차량의 소리가. 야, 그럴 때 이제 고맙다라는 걸 한번 또 예전에 느끼게 되는 거고. 예전에 폭주족들이 일부러 뭐 머플러에 구멍 낸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있었는데 방방방방 거리려고. 네네. 그리고 그걸 또 잡아주는 그 고무 같은 패킹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의 떨림이 다 이어지지 않게. 맞습니다. 네. 그 패킹 하나만 찢어져도 차가 덜덜덜덜 맞습니다. 떨립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3만 개 이상 모인 그렇습니다. 게 지금 우리의 내연기관 차량 하나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부품 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많이 이야기하기로는 3만 개의 부품이 19,000개로 줄어든다. 네.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뭐 15,000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개통하고 기존의 휘발유 차량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이런 장치적인 그런 설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휘발유 엔진이라는 게 전기차에는 일단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 전기 모터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엄밀하게 살펴보면 네. 뭐 절반으로 그러면 부품이 필요 없어지는 거냐 개수가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전기차 부품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기차니까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다 전기회로 전자회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품 하나하나 우리 라디오 뜯어보면 그 뒤 안에 온갖 부품들 다 들어있듯이 그런 것까지 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세밀하게 따지면 전기차도 부품 숫자는 많지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휘발유차 생산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부품이 전기차에서는 별 필요 없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되는 기존의 휘발유차 납품을 하던 그 부품 회사들과는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그 부품의 수요가 전기차에서는 높아지고 기존 부품 수요는 없어진다라는 게 그쵸. 사실은 큰 문제죠. 일단 뭐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잡한 휘발유 엔진이라는 게 일단은 필요 없어지고요. 이제 훨씬 더 구조가 단순한 전기 모터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휘발유차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발전시켜 놓은 회사들의 기술이 전기차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대신에 전기 모터 같은 거 잘 만드는 회사 예를 들면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전기 모터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 노하우를 살려서 전기 모터 자동차용으로도 만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제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 회사가 있는 그 그룹에서 뭐 그 캐나다 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전기차의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실제로 그걸로 돈 많이 벌고 있죠. 네네. LG 마그나라고 네네. 해서 네. 거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만 봐도 예전에는 냉장고, 세탁기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해지나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큰 거가 굉장히 빠지는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기존의 휘발유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진을 돌릴 때 연료를 폭발시켜서 움직이는 그 좀 제어하기 힘든 힘을 가지고 차를 움직였기 때문에 네. 속도를 조절하고 시동 걸고 끄고 할 때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어라고들 많이 부르는 변속기라는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차의 속도가 느릴 때부터 높을 때까지 부드럽게 톱니바퀴들을 조합을 해가면서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좀 특수한 장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수동으로 차량을 조작을 하면 막 클러치를 넣었다가 뺐다가 기어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좀 복잡하게 조정을 해야지 그쵸. 차를 출발시켜가지고 높은 속도로 끌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그 복잡한 변속기라는 장치가 꼭 필요한데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에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 네. 뭐 약풍으로 돌리다가 강풍으로 돌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클러치를 넣었다가 뺐다가 기어를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버튼만 띵 누르면 약풍이 강풍으로 확 바뀌고 약풍 버튼 다시 누르면 다시 약풍으로 바뀝니다. 네. 전기차도 사실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그 복잡한 변속기라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준하는 다른 장치를 좀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전기차가 고도화되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휘발유차에 변속기에 이제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 변속기를 개발하는 그 많은 회사들, 인력들
변속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잘 들어와야지 이제 불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공기를 어떻게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잘 엔진까지 갖다 주는 거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도 발전이 되는데 전기차는 공기가 필요 없거든요. 전기가 있으면 움직일 그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계통도 싹 다 빠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네.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아주 좀 드높은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할 때 뭘 갖다 끌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네. 나의 꿈은 인류가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로 진출하는 것이다. 화성 같은 데 가가지고 나의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려면 화성에서도 사람들이 기계장치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될 텐데 화성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 휘발유차 디젤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는 전기차가 화성에서는 차의 기본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꼭 같이 하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꿈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간 같이 산업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공기를 다루는 그런 부품 그런 체계는 전기차에서는 다 필요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한때 한때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는 약간 속설 같은 이야기로 선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면 전기차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품 숫자가 작아지고 전체적인 구조도 단순해진다. 그래서 수많은 후발 업체들이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서 급성장을 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전기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정반대로는 어떤 이야기도 나왔냐면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려면 시간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제 빨리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셨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는 특히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컴퓨터 자체의 브랜드 같은 걸 꽤나 많이 따졌었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 뭐 윈도우 같은 거 OS를 잘 설치를 하면 무슨 브랜드 컴퓨터든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된 후로 맞아요. 컴퓨터를 뭐 특히 그 특정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용산 같은 데 있는 매장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양을 이제 맞춰서. 네, 사장님 뭐 CPU는 못 꽂고 메모리는 못 꽂고 하드 용량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조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가게에서 그냥 알아서 조립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소프트웨어만 빌 게이츠 회장님이 세운 그 회사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잘 설치를 하면 뭐 무리 없이 컴퓨터 잘 쓸 수 있다. 하드웨어는 좀 크게 안 중요해지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컴퓨터는 좀 변해버렸다. 이런 식의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도 언젠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좀 먼 미래인데요. 전기차는 항상 연결돼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부품 컴퓨터가 조작을 하기가 좋거든요. 컴퓨터가 진단을 하기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휘발유차 내연기관차보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율주행을 하기에 전기차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기차는 항상 자율주행하고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해지면 언젠가 미래에는 우리 요즘에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하듯이 자동차 하드웨어 자체는 일정 수준만 만족하면 뭐든지 다 상관없다. 어쩌면 뭐 용산이 아니라 뭐 울산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가게 사장님한테 자동차 한 대만 이렇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만들어가지고 딱 배송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거기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뭘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는 오지도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시대가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산업의 분위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올지 말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나 확실한 거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과거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3월인가요? 중국에서 그 스마트폰 잘 만들던 회사가 네.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출시했는데 꽤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도 많이 주고 화제도 그쵸. 굉장히 많이 됐었던 적도 있었죠. 이 회사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뭐 기존의 전기 전자제품을 만들던 회사라는 특성도 있거니와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동차 시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SDV라는 용어도 기억하시면 이게 상식이 또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멋있는 말이군요.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는 탈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확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풍기 만들 기술력이면 전기차 만든다. 이게 사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만
중국만 하더라도 전기차 메이커가 막 수백 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막 구조조정하고 뭐 통폐합하고 난리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난립 또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드는 게 3930님이 제조업이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게 부품 수가 줄어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련된 밸류체인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측면 아닙니까? 그 사실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네. 이야기고요. 작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든 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업체 3,249개가 소멸할 거다. 회사 수가요. 네, 회사 숫자로 30%가 소멸할 거다라는 뭐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전기차 전환이 100%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을 테고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현실적인 조사 수치를 봐도 작년에 국회에 들어간 자료 중에 2020년, 22년 자동차 산업 실태 조사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자동차 부품 업계 중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 한 4,500개 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미래차 전환, 그러니까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차 전환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중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회사가 37.7%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데 그중에 더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그중에 39.4%가 그러니까 37.7%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9.4%만이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돈을 까먹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한번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고 아직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이 전환기에서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존의 전기 전자 부품을 하던 회사들이 오히려 기회를 얻는다거나 전혀 자동차 산업에 경험이 없던 다른 분야의 업체들이 치고 올라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전기차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들이 요즘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때문에 좀 더 걱정이 좀 심해지는 것 같냐면 네.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 당장 내일 다 바뀐다라든가 아니면 뭐 한 5년에 걸쳐서 1년에 20%씩 바뀌어가지고 5년이면 100% 바뀐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착착 넘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걸어볼 텐데 사실은 전기차에 전기차 부품에 투자를 하면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용 부품 파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 회사가. 그러니까 기존의 휘발유차, 디젤차용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면서 어떻게든지 또 틈을 내가지고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그 사업은 또 따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같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펼쳐가지고 해야지 뭐 좀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걸 둘로 쪼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게 전기차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로 바뀌는 속도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느려지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도 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잘하는 인력들이 좀 이렇게 임금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인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이런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잘 또 취직을 안 하려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중소 부품 업체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기차는 거의 전자 제품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네. 카센터가 정말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전자 산업에서 저력이 풍부한 업체나 그런 그 어떤 산업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나라에서 갑자기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산업군인 게 이제 중국이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이제 잘 되는 편이거든요. 흔히 이제 뭐 세계 1위 전기차 하면 이제 미국 회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세계 2위, 3위 이런 거 보면 다 중국 회사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뭐 중국 회사들이 작년에는 1위도 이제 우리가 했다. 뭐 이런 통계를 뭐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시를 하기도 할 정도로 뭐 생산 수출 다. 네, 무섭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어떤 바탕도 기존에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의 전기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텔레비전,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중국에서 굉장히 잘 만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전기 제품을 위한 배터리를 만든다, 뭐 인버터를 만든다, 뭐 모터를 만든다, 다 그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넓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무기로 해서 원래 작년에 그 중국이 수출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 1위를 세계적으로 한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야, 너 외제차 뭐든지 마음대로 사보라.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게라고 하면 뭐 살래라고 하면 나는 중국차 사고 싶은데 이런 분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차량 브랜드 이미지에서 아직까지 중국 브랜드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새롭게 열린 전기차라는 시장에서는 이 경쟁의 공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차량 브랜드에서 어떤 경험이나 이미지가 없는 중국차 회사들이 훅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급성장을 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는 좀 밀릴 수 있는 좀 그런 약점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좀 단적으로 드러난 통계로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동차 강국이지 실제로 이제 승용차 판매 대수로 보면 막 세계에서 막 4위도 하고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분위기로 네. 아까 주식 소개해 주실 때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주식도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중국차한테 어느 정도로 요즘에 좀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2023년에 우리나라에 전기 버스가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브랜드 같은 걸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나 저 버스는 고급차 버스 브랜드가 아니라서 안 탈래. 저 버스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야. 이러면서 버스 안 타는 경우 없거든요. 그렇죠. 버스는 그냥 브랜드 상관없이 기능 괜찮고 가격 저렴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기차에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충전이 어려운 거 귀찮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선 다 돌고 나면 그렇죠. 차량의 기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서 바로 충전한 다음 또 돌리면 되니까 멀리 못 간다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 버스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기가 좋은 그런 분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전기 버스를 새로 도입을 한 게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821대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528대가 수입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입인 거예요. 거의 다 중국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과점이죠. 국내에서 뭐 대세로 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이게 뭐 버스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버스가 한 대면 가격이 한 4, 5억 원 합니다. 신차 버스를 뽑으면. 근데 이제 중국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1억 원 더 싸다라고 해서 잘 팔리는 거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한 대에 3억 원씩 잡으면 3억 원짜리 중국차가 1,500대 팔렸다라고 하면 작년에 중국의 버스가 국내에서 한 4,500원치 뭐 이렇게 막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한 양이 팔린 것이고 이게 더 점점점 잠식해 들어오지 않겠는가. 국내에 팔 수 있는 인프라가 계속 생기고 점점 더 경험이 많이 생기면 다른 일반 차량도 이제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위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전환을 살아나갈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기버스뿐만이 아니라 이게 승용차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벌써부터 위기 아닌 위기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 많은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가 아직은 많지도 않지만 미국에서 벌써부터 중국산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100%로 물리겠다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기도 했고요. 야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정말 이렇게 됐군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작가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